중소, 중견기업을 응원합니다. 사내 직무교육과정 개발 절차에 대해서 AD 모형으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라고 쭉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실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무적으로 설명드린다고 해서 제가 다녔던 회사, 혹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혹은 제가 교육 컨설팅 회사 다녔을 때 그 회사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상상해서 교육과정을 만들었고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상상이니까. 제가 해보지 않은 직무니까. 설계를 임의로 했고, 이 설계한 걸 기준으로, 어떻게 분석을 했길래 그렇게 나왔을까? 라는 걸 거꾸로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선박 제조 입문 교육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선박 제조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위험한 부분도 있고 전문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론에 대한 부분과 실습에 대한 부분이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서 선박 제조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중에서 용접 관련된 업무를 맡는 사람들이라고 가상을 해서 생각을 했고요. 아직 입사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조사할 수는 없겠죠. 그럼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요? 인사정보에서, 채용 공고에서, 최근에 입사했던 사람들의 스펙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회사에 신규 입사자로 오는 사람들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자격증, 용접,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70%구나, 80%구나. 그리고 선박은 아니지만 다른 쪽 용접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해본 사람들, 실무를 해봤던 사람들,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자격증은 없지만 실무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뽑았다. 뭐 이런 식으로 채용의 커트라인에 대한 부분을 많이 조사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누굴 인터뷰할까요? 네, 팀장님이나 신규 입사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근무를 하는 선임급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신규 입사자가 입사해서 밥값을 한다라고 하죠. 밥값을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한 수준이 어느 수준을 얘기하는 건지, 어떠한 지식이나 기술이나 태도가 있었는지, 반대로 어떠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런 애를 뽑았냐, 음?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질문을 해봅니다. 또 누구를 인터뷰를 해봐야 될까요? 최근에 입사했던 사람들, 선배들이 알려준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냐, 만약에 이걸 안 배웠더라면 힘들지 않았을까? 만약에 선배가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빨리 직무 적응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질문해 볼 수는 있겠죠. 이 교육 과정이 좀 쌓이면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현업에 들어가서 6개월 후, 3개월 후에 다시 인터뷰를 해서 교육받은 내용이 현업에 들어가니까 얼마큼 도움되었냐, 자세하게 교육을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아쉬웠던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설문이나 아니면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긴 하겠는데 이 교육 과정이 처음 개발했던 거라면 그걸 물어볼 수가 없겠죠. 인터뷰를 쭉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애들이 용접 자체에 대해서는 아는데 우리 선박 제조 현장에 대한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그 포인트별로 안전에 대한 포인트가 어떤 게 있는지, 야외에서 이러저러한 환경에서 용접을 한다는 것들이 어떠한 건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별거 아닌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게 되게 많더라. 두 번째로 간단한 실수인데 놀래가지고 2차 피해, 3차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종종 봤다. 인명사고 날 뻔한 것도 봤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모든 교육 내용이 안전에 대한 포인트가 어차피 다 있어요. 그건 맨 앞에 교육을 해서 이론에 대한 부분과 필요성에 대한 부분, 실습에 대한 부분까지 어느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모든 내용이 안전에 대한 포인트들을 다 짚어가면서 교육을 해야 되고, 실습을 할 때 안전 규정이라든지 안전 보호 착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것도 하나하나 교정을 해주면서 해야 되겠다. 부수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뭐 위험할 수 있다, 뭐 사고 사례도 알려주고 이러면은 불안해하거나 시겁해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빨리 내보내는 게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 다 하고 현장에 들여보내지 말고 1차에 안전에 대한 교육을 확실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교육은 전체적으로 교육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하는데 안전교육만큼은 1차 교육 끝나고 마지막 시간에
한 30분이라도 쪽지 시험을 본다. 만약에 점수가 좀 미달된 사람들은 기준을 잡아서 예를 들어 60점 이하는 개별 면담. 그 교육 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틀렸던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실습할 때 쪽지 시험 봤던 것들을 되새겨서 한다. 단 신입사원들한테 교육 한 번 했다고 오늘 하루 교육했다고 암기까지 되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주관식 단답형이나 서술식 같은 경우 하지는 말고 사지선다형이라든지 순서를 정하는 것, 상황을 설명해 놓고 그 중에서 적합한 상황을 선택하는 뭐 이런 식으로 안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것들로 교육 목표를 잡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이 교육의 전체 교육 과정 다 끝났을 때 기대하는 바가 뭐냐. 경력직 사원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르겠지만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선배가 하나하나 지도를 할 거예요. 뭐 OJT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근데 그 OJT를 하는데 내가 지시한 거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고 세부적인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전체 교육 과정에 대한 목표는 직접 실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해줘서 90% 정확도 도착할 수 있는 능력을 잡는 거죠. 애들이 흐름에 대한 부분을 모르니까 이 다음에 뭘 할지를 몰라서 대기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 되게 많다. 그 전체 흐름에 대한 부분도 말을 해주고 그 전체 흐름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은 안전에 대한 포인트를 알려줘서 이 상황에서는 뭐를 해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때 준비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뭐니까 나는 뭐를 준비해야 돼. 혹은 뭐를 피해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게 또 필요하다는 거죠. 용접 기술 하나하나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 내가 하는 작업이 전체 흐름에서 어떤 것들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진행한 업무에 대해서 아마 평가하는 체크시트가 있을 거예요. 그 체크시트를 보면 이걸 했다, 안 했다,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이 체크하는 항목들이 왜 있고,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고, 이 체크한 게 어디에 어떻게 기록돼서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야 회사가 요구하는 품질 기준에 맞춰서 작업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품질 자체에 대한 깊은 교육을 하는 거 아니라 체크리스트 중심으로, 체크리스트 중심으로 품질에 대한 기본 개념과 내가 체크한 항목들이 품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교육을 시키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라. 누구는 X, 누구는 점, 누구는 한글로 무, 누구는 한자로 무, 막 이런 식으로 막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떤 식으로 체크하는 것도 표준이 있을 거예요. 그거까지 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외이고 되게 큰 장비가 움직이는 상황이기도 하고 주간에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야간에 일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소통이 잘못돼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팀워크 교육을 뭐 지시를 잘 듣는 방법, 보고하는 방법 이게 아니라 우리는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교육이 필요하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수신호로 하는 경우도 있고 멀리 있으면 깃발로 하는 경우도 있고 밤에 있을 땐 손전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정확한 업무 지시를 알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쭉 잡은 거죠. 그럼 이 목표를 잡았으면 제가 1차 얘기했을 때 잠깐 얘기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평가를 이렇게 한다.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실습하는 중간중간 포인트별로 어떻게 한다. 라고선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목표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표를 교육 중에 어떻게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같이 교육 목표를 수립한다는 게 단순히 목표만 기술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아웃풋 이미지를 그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 목표 작성하는 방법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육 목표를 작성해 놓고 교육 목표를 세분화시키 다시 자르거든요. 다시 자른 다음에 이게 내용에 다 해결이 되는지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해결이 됐다면 이것에 대한 적합한 평가 방법은 무엇인지를 온라인에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 목표를 잡을 때부터 이것들을 같이 고민을 하면서 교육 목표를 잡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대상자를
신입사원 교육이면 그냥 신입교육사자라고 하면 되는데 관련 전공을 이수한 신입사자 아니면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더 적어주는 것도 좋겠죠. 용접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용접 업무를 1년 이상 해봤던 신규 입사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대상자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라든지 디테일한 가정들을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교육을 준비하는 입장에선 이론 교육장에서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론 교육장은 어떤 걸 꾸며야 될지 시스 교육장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있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 어떤 거예요? 전반적으로 직무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신입사원한테 직무적인 걸로 높은 걸 요구하진 않는다. 다만 안전에 대한 부분과 전체 흐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내가 이 상황에서 뭘 하는지 다음 단계에서 뭘 할 거니까 내가 뭘 준비해서 뭘 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이런 교육청에 디스플레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현수막이 됐든 X밴을 세워놓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벽에다 붙여놓는다든지 안전에 대한 포스터를 교육장과 뭐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중간마다 해놓는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이론 교육을 설명하기 위해서 눈으로 보고 만져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파츠라든지 중요한 기구들, 모형들 그냥 네모 상자에다가 상하 좌우면에 사진 찍어서 칼라로 프린팅해서 붙여도 돼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 이런 그림이 있어라는 것들을 보여준 것도 있지만 이런 박스 안에 위에다가 붙여가지고 놓은 것도 괜찮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현장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론 교육장도 여러 가지를 준비해 부착해 놓는다거나 부품이나 이런 것들 갖고 와서 손으로 만져볼 수 있게 한다든가 뭐 볼트, 너트, 패럴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실습 장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비를 관리하기 위한 소모품이라든지 계측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런 거 다 고민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목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보제는 뭐가 있을까? 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신규사자이기 때문에 사정과제는 없을 거고요. 사후과제가 있다면 사후과제를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처음 1차 때 안전관리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입사해서 첫날이니까 1시간 정도 짧게 회사 소개를 하고 오늘의 교육은 어떻게 하고 평가는 어떻게 하고 중점적인 사항은 무엇이고 이 교육 과정은 어떻게 했다 라는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회사 소개 영상 뭐 이런 것들도 활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학습자들도 첫 시간이니까 서로 이제 이해하는 시간 7일 동안 서로 학습한 것을 알려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려면 그런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회사 주요 시설 및 그 주요 시설별 산업안전 규정 이해. 그래서 규정을 딱딱하게 다 얘기한다기보다는 상상을 한다거나 사례를 들은다거나 아니면 애니메이션이나 동영상, 네. 안전장비 착용 및 사용법. 당연히 실습인 거죠. 착용에 대한 부분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강사가 설명해주고 착용해 보도록 하고 학습자들끼리 2인 1조로 해서 착용한 것을 점검하도록 실제로 현장 가면 그렇게 많이 하죠. 뭐 한 명, 두 명 빼서 잠깐 밖에 데려가요. 밖에 데려가서 일부러 뭐 턱걸을 조금 푸른다든가 안전보호 착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불량하게 만드는 다음에 다시 들어오게 한 다음에 불량한 것들 체크해서 교정해주고 어떤 게 왜 틀렸는지 설명해줘봐. 이런 걸 몇 번 시키잖아요.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아요. 틀린 거 찾기 하는 거 재밌습니다. 장비 같은 경우도 문제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 놓고 자,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그리고 원인을 찾기 위해서 어떤 작업 어떻게 했는지 작업하면서 구두로 한번 설명해 보면서 실습해라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실습을 고민을 하고 설계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고 발생 시 대처법 목표 때 얘기했었죠. 사고가 있는데 간단한 사고인데 당황해서 크게 만들어 2차 사고, 3차 사고 나까지 다칠 뻔했다니까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사고 발생 시 이 사고를 키우지 않고 빠르게 안전하게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교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직무 이해. 여기서 보시면 공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안전 포인트 몇 개. 초반에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S24나 이런 서점 사이트 보시면 암기 방법, 학습 방법 이런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교육과정 개발하는데 생각보다 도움 많이 됩니다. 똑같은 교육과정인데 이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낫겠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했으면
다음으로는 큰 프레임을 짜주는 거예요. 우리의 아웃풋은 이거야. 이걸 하기 위해서 단계는 이렇게 돼 있어. 이걸 하기 위한 단계는 각각 세 가지씩은 뭐뭐가 돼 있어.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설계에는 세 번째가 뭐라고? 뭐요? 신입사원한테 물어본다는 게 어불성설인 것 같지만 교재에 있거든요. 물어볼 때 멍 때리고 있으면 자 교재 봐! 이런 식으로 능동적인 학습을 시키도록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교육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지속적으로 강의를 하고 중간중간 질문을 하고 심리적 안전을 위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일부러 질문도 하고 퀴즈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눈으로 자꾸 찾아서 확인해서 답변하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구조를 딱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 흐름이 꼭 업무에 대한 흐름만 아니라 우리 팀들에 대한 흐름 있잖아요. 전사팀, 모든 팀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팀이랑 협업하는 팀, 우리 팀 전 단계, 그리고 그 전 단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 우리가 작업을 한 다음 단계는 뭐고, 다음 단계는 뭐야. 관련된 업무는 이런 업무들이 있어. 우리가 한 것들이 나중에 품질에 대해서 확인하지만 내가 작업한 것에 대한 작업평가 시트 이런 것들은 품질에서 하는 거야. 품질에서 만들었던 양식은 이렇게 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야. 어, 역할과 협력 관계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는 거 있습니다. 제조 단계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끝! 그리고 주요 팀의 역할과 협력 관계에 대해서 끝! 분절되는 것이 아니라 선박 제조 단계의 이해에 대해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요 팀의 역할과 협력 관계 이해할 때 위에서 설명했던 거 있죠. 제조 단계에 대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연결시키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할 때는 단순계, 그러니까 과목으로 잘라서 진행하지만 실제로 업무를 할 때는 복잡계, 모든 정보들이 융합해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종합적 판단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강의도 과목으로 나누되 그걸 설명하거나 이럴 때는 이 사람의 상식을 가져와서 연결시키기도 하고 내가 강의했던 거에 대해서 연결시키기도 하고 야, 동영상에서 봤지? 그게 이걸 의미하는 거야. 기억이 안 나? 한번 보여줄게. 이 장면 있지? 이 장소가 이게 벌어지는 장소야. 뭐 이런 식으로 교육 과목에 있었던 내용들을 연결을 시켜주면서 계속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야. 우리가 망각곡선 있죠?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처럼 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된다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목에 대한 연계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품질에 대한 얘기 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네, 절차 이게 왜 되는지 이것도 다시 프레임 짜주는 거예요. 여기서 프레임 짜준 다음에 업무를 했듯이 여기도 품질에 대한 프레임을 짜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품질에 대한 부분을 깊게 할 필요 없으니까 4시간 하자. 4시간만 해도 충분하다. 그 다음에 팀워크 소통이 좀 깁니다. 현장의 소통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소음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시끄러운 경우는 귀에다 집어넣죠. 청력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소통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렵죠. 어렵죠. 그런 상황을 이해해야 되고 거기에 특화된 소통 방법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소통과 직장에서의 소통에 대한 부분 우리 현장은 어떤 소통으로 이루어진다에 대한 이해까지 이런 식의 흐름을 쭉 잡는 걸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의 소통은 우리가 현장에서 약속된 핸드 시그널이 있을 거예요. 그 핸드 시그널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들 밤에는 라이트, 낮에는 깃발 생각보다 무전기를 사용한다는 게 잘 안 들리기도 하고요. 귀 인이어를 껴도 생각보다 잘 안 들려요. 그리고 무전기로 들리는 목소리하고 대화하면서 듣는 목소리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실제로 끼워보고 어떤 상황인지도 이해를 해보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메시지 전달에 대한 부분을 상황별 시나리오를 놓고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멘트를 하면 좋겠는지를 적어보게 한다든가 그 적어본 거랑 바람직한 예시랑 비교해서 서로 한번 얘기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훈련들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상황별 롤플레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장 실습에서 실제 현장에서 가긴 가는데 비교적 안전한 현장에 대한 부분 교육을 위한 거기 때문에 소음도 좀 덜한데 이런 식으로 상황을 할 수도 있고요. 야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게 고민된다면 시간을 꼭 9시부터 6시까지 할 필요 없겠죠. 그렇죠? 교육도 업무기 때문에 야간 수당이 필요하면 주면 되잖아요. 야간에 대한 현장을 교육하는 거면 야간에 하는 게 맞겠죠. 현장 실습에 대한 부분은
강사가 한 명이 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멘토들을 섭외를 해서 해야 되는데 멘토랑 멘티랑 매칭한 다음에 내 멘토는 어떤 사람이다, 내 멘티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사전에 페이퍼 같은 걸 만들어서 기록하고 그것을 서로 교환한 다음에 이 교환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거 서로 물어보고 오늘 작업은 어떤 게 있을 거야? 이거 작업하는데 필요한 지식들에 대해서 서로 한번 물어보는 거죠. 멘토 멘티를 매칭한다는 게 단순하게 A조 누구랑 누구랑 가시고요. 이게 아니라 한 시간씩이나 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매칭하는데 한 시간씩이나 잡은 거거든요. 근데 현장 실습에 대한 부분은 교육 담당자 직접 할 건 없겠죠. 단, 단, 나중에 현장 실습했을 때 어땠는지에 대해서를 어, 멘토 멘티 불러와서 사례 발표를 하기도 하고 멘토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멘티들한테 어떤 점이 좋았니? 어떤 점이 개선했으면 좋겠니?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해서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기평가, 실기평가. 그래서 필기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평가를 위한 평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능 시험 본 다음에 끝 이게 아니라 업무에서 우리 직원들이 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는 하되 이 평가 자체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평가라는 것 자체도 학습 방법이기도 해요. 평가에 대한 부분은 하긴 하지만 평가 또한 교육 방법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필기평가를 하고 평가에 대한 결과를 피드백을 주시면 됩니다. 운영을 좀 쉽게 그리고 좀 빠르게 하려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필기평가를 보는 사람들 이렇게 쭉 있잖아요. 자, 4명, 여기 4명, 여기 4명, 4명. 자, 시험지를 돌리세요. 돌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게 내 시험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험지인 거죠. 그 다음에 정답을 불러준 겁니다. 1번 뭐, 자, 내가 갖고 있는 시험 중에서 틀린 사람, 내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손사 드는 거죠. 쓱 봐가지고, 10명 중에 2명만 틀렸어. 그럼 간단하게 정답만 알려주고 끝. 근데 10명 중에 6명이 틀렸어. 그럼 뭘 해야 돼요? 이거는 대부분이 모르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하고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평가자가 하나하나 다 평가 채점하는 게 아니라 평가자가 학습자들과 함께 채점을 하고 채점하는 과정에서 바로 현장에서 각 문제별 이해도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해준다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어렵지 않은데 헷갈려서 이상하게 몇 명이 틀린 것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거를 강사가 설명하지 않고 학습자 중에서 자 그러면 이거를 맞힌 사람은 누구야? 라고 한 다음에 그러면은 자 거기에서 간단하게 설명해줘. 자기가 아는 대로 왜 맞췄는지에 대해 설명해 줄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강사는 듣고선 잘했어. 일단 칭찬해 준 다음에 내가 부연 설명해 주자면 이런 거야. 어, 이런 식으로. 학습자들도 이 평가와 설명에 참여를 시키는 거죠. 피드백을 혹 강사만 주는 게 아니다. 이미 교육 받은 사람들도 스스로 자기들끼리 피드백을 주고 지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다. 실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습도 마찬가지로. 실기평가를 길게 잡은 거는 실기는 오래 걸리니까 한 거고요. 종합 피드백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7일 동안의 교육에 대한 평가는 끝냈지만 이 평가가 끝난 다음에 현업에 돌아가서는 어떤 교육이 진행이 되고 이 교육의 특징은 뭐니까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는 게 좋다. 이거 왜 하겠어요? 7일 동안 배운 거 현업에 가서 써먹을 거고 7일 동안에 배운 거에 대해서 구조화된 OJT를 통해서 진행할 거니까 집에 가서 그냥 쉬지 말고 현업 가기 전에 이 마인드 다시 해. 복습 다시 해. 필기평가 틀린 거 다시 봐. 실기평가에서 아쉬웠던 거 다시 봐.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음. 안내라고 하는 게 그냥 인포메이션을 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도 다음번 교육을 위한 사전 정보라고 생각하시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교육을 한번 설계를 해봤어요. 자세하게 뭐 제가 보니까 교수법도 적다 말아 보시라도 적다 말아 상상을 통해서 만든 거니까 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흐름이 됐겠구나라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과목에 대한 선정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과목 안에도 똑같이 과목명, 교육 시간, 강사 요건, 그 과목에 대한 세부 교육 목표가 있겠죠? 교육 목표. 네.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교육 과목도 다 이렇게 똑같이 과목 같은 경우도 모듈 적어놓고 시간 대신에 이제 분 적어놓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뭐 회사 소개를 한다 하더라도 뭐는 몇 분, 뭐는 몇 분, 동영상 몇 분 이런 식으로 그 분이 정확하게 지켜지진 않겠지만 그것을 설계를 할 때 정해놓고
교육 과정을 만들면서 해보니까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에디모이랑 쭉 가는 거 아니라 했잖아요. 이게 가다가 뒤로 돌기도 하고 뒤로 돌기도 하고 앞단을 고려해서 뒷단 진행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과정 설계랑 과목 설계랑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기까지이고요. 실제로 제가 근무했던 사례라든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사례를 가지고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또 표현을 할지 고민을 좀 해서 이것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